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2월 증시 특히 지금 현 시점이 가격 측면에서는 가장 낙폭이 컸던 시기로 좀 기억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기존 보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세 물린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한 달만 더 보겠다. 중국과도 통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내일 다른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청구서 받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우리 여전히 빅테크만 사랑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은 지 좀 됐는데 이거는 임기 끝날 때까지 적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관세 전쟁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잠깐 쉰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걱정했던 게 트럼프가 무차별 관세에 올릴 거다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 물가 걱정은 한 달 동안 쉬어볼까요? 사실 트럼프 관세 부과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지는 몰랐어요. 예상했던 거는 올해 빠르면 4분기, 늦어지면 내년 정도 되면 과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2017년도 하반기 때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집권 2년차 될 때 중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갈 걸로 봤는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과거보다는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여지가 있겠다. 이는 결국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위협에서 올해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생각보다 빨리 올린다고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2월 이 동계 기간 발표되는 물가 그리고 5월 말에서 9월 초 드라이빙 시즌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물가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되는 미국 물가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의 확률을 좀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물가 결과가 기대되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좀 이르게 시행될 수 있는 엄포를 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국의 물가 자체 레벨이 좀 경직성을 보일 여지는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국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자국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 역시 좀 매파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도 이에 도달하는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연준이 12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수정경제 전망을 제시하는 그 시점이 됐는데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 안정 도달 시기가 과연 어느 시기 정도 될지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좀 시장에서 유독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최근 물가 오름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연준은 ECB의 행보를
한 가지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하에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ECB는 지금까지 4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앞으로도 내릴 수 있지만 0.5%포인트 계속 내릴 건 아니야.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요. 일단 연구위원님 우리가 다수설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든 아니면 횟수가 줄어들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증시든 뭐 전반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 돈이 안 가게 되잖아요. 돈이 덜 가게 되면은 작년 같은 좋은 미국 증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해 연초 이후 강조를 드리고 있는 대목은 US와 논 US 이를 확장한다고 하면 범 미국 증시와 범 중국 증시 간 디커플링, 차별화가 뚜렷해질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해프닝을 통해서 이게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월 18일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4월 1일로 시기열을 확장해 보면 4월 1일이 무역대표부가 그동안의 무역 불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상무부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G2 간의 무역 합의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2월 18일 조금 길게 보면 4월 1일까지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내 경계심이 좀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2월 증시 특히 지금 현 시점이 가격 측면에서는 가장 낙폭이 컸던 시기로 좀 기억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기존 보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세 부과에 대한 노이즈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 경기 확장이 여전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6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1월 ISM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확장 국면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들 또한 지난해 미국 S&P 500의 EPS 증가율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9.5%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14.9%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높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거가 확인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를 상쇄해 줄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요 IB들 26개 기관이 올해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평균적으로 6,508포인트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9.5%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로대로 올해 미국 증시가 하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불확실성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더뎌진다고 해도 미국장은 2월 조정 끝나고 나면 연말쯤 괜찮아질 거다. 전체적으로 1년간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자꾸 같은 얘기를 질문을 드리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엔비디아가 중국이 싼 값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 2거래일에 거쳐서 지난주에는 한 20%가 빠져버렸거든요. 그 무거운 주식이.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에 무슨 분위기 하나에 뭐 7% 8%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간밤에도 엔비디아 테슬라 꽤 많이 빠졌고 우리 빅테크만 붙들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빅테크가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을 텐데 엔비디아, 테슬라 이대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길게 보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뭐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딥시크
아론 모델이 공개된 이후에 사실 학습 효과, 훈련 비용이 오픈 AI 대비 좀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좀 고사양의 높은 가격에 이제 AI 가속기 판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요인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봤을 때 최근 5년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낙폭이 가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딥시크의 훈련 모델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오픈 AI가 자사의 학습 모델을 이용 규칙을 위반할 여지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중국 AI 발전 기술은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2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딥시크의 그 아론 모델 이전에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게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은 딥시크 V3입니다. 훈련 비용에 558만 달러가 소요가 됐는데 오픈 AI가 신규 모델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억에서 10억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있지만 이거는 일부 기업에 한정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금 좀 주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의 이 딥시크 이해 기업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7을 포함한 브로드컴을 보통 우리가 배트맨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낙폭이 가대할 때마다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JP모건 이런 데서는 테슬라 주가를 거의 저주에 가깝게 막 전망을 하더라고요. 한 70% 빠질 거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간밤에도 보면 테슬라가 장중에 한 371불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였는데 신차 인도 대수나 유럽에 판매하는 거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어쨌든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자동차 쪽이잖아요. 나머지는 꿈과 희망을 먹고 있는 분야고 이 테슬라 괜찮을까? 이거 걱정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네. 제가 잠깐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라디오 나올 때마다 보면 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올라갈 때 출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잘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질 때쯤 네.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항상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믿음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의 이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을 놓고 봤을 때 예상을 하회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가 반영되면서 당연히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테슬라 주가를 볼 때는 전기차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적인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저가형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양산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양적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2026년이 되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가 출시가 되고요. 또 로보택시 사이버캡 역시 양산을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호재거리는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 주가를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 자율주행차 그리고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기차 이후에 실생활에 가장 빠르게 보편화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 역시 엔비디아처럼 큰 낙폭을 보일 때마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번 더 사봐야 되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을 염두에 두고 계속 늘려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빅테크 수익 난 거 좀 팔고 코카콜라, 나이키, 코스트코 이런 데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항상 많이 들어봤던 질문이에요.
기존에 잘 올라섰던 성장주들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형주 아니면 얘기해 주셨던 섹터들이 포함된 시크릿컬 업종에 대해서 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하실 때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해당되는 중소형주 시크릿컬 업종들의 주가가 다시금 하락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동일하게 나타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흔들리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나스닥 아니면 성장주들 아니면 배트맨 기업들 주가는 항상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와 연관돼서 오늘 또 국내에는 큰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빅테크, 우리도 빅테크 있거든요. 빅테크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이쪽 만난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돼 있으면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뭐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도 올해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까? 앞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더요? 네.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수적이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과연 생겨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올해 1월달 발표된 한국의 전체 수출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0.3%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은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와 거의 동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한국 증시가 낙폭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반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비중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메모리 재고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사업부의 실적이 올해 1분기 역시 좋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삼성전자 HBM3 12단 이게 퀄 테스트 통과를 떠나서 이제는 개선 제품이 어느 시점에 또 출시될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그 관심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낙폭은 가대하긴 해요. PBR로 따지면 지금 0.89배 정도 하니까 상당히 싼 거죠. 장부 가치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증권 역시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2,000원 8% 정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궁금해요. 네. 하향 조정을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주가가 한 2만 원 비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보다 2만 원 비싼데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대. 이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들으면은 이게 말인가 뭔가 이게 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실적 베이스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걸 염두에 둔다라는 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의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죠.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 분석부 보고서를 보실 때는 투자 의견이 조정되거나 이제 목표 주가가 변동이 있다라는 거는 상향 조정되면 좋겠지만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주가가 당분간은 좋지 않을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전일 국내 증시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폭 대비 네. 반등폭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네. 오랜만에 올라서 다들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주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커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경제 체력이 좋지 않고 특히 수출 증가율이
올해 1월 정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올해 발표되는 전체 수출 증가율은 트럼프 관세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조금 더 하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US와 논 US 간 디커플링 특히 논 US라고 하면 한국 증시도 좀 포함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국내 주식을 포함한 자산보다는 미국 주식 중심의 달러 자산들을 올해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미국장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네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